문 좀 열어주시오. 날이 저물고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소. 문을 열어주시오. 제발.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초라한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흠뻑 젖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당신들, 대체 누구시오? 과부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투가 범상치 않았고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문을 열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대가로 그곳을 향해 당신에게 오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속 낯선 발걸음. 장대비가 세상을 쓸어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거세게 내리쳤고, 번개가 어둠을 갈라낼 때마다 산길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험한 산길 한복판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위험하옵니다. 잠시 비를 피해야 할 듯하옵니다. 앞서가던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얼굴을 가린 갓 아래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느냐? 예, 전하. 하오나 이 폭우의 길을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말들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이 놀랐습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임금의 말도 고삐를 잡아당기는 손길에 간신히 진정되었으나 누나를 부릅뜬 채 콧김을 거칠게 내뿜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자 앞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굽마다 푹푹 빠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들렸죠. 전하, 더 이상은 무리이옵니다. 말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번 잠행은 백성들의 진짜 삶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올라오는 장계만으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죠. 대신들은 입만 열면 백성들이 태평하옵니다라고 아뢰지만 임금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폭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는데 산을 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이제는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좋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병이 날 것이다. 임금의 말에 하인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손바닥만 한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귓전을 울릴 뿐이었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잠깐씩 주변이 보였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이 근처에 민가가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워낙 깊은 산중이라. 하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저 멀리 불빛이 보이옵니다. 한 하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꺼질 듯 말 듯, 바람에 날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 작은 불빛이 이 순간만큼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곳으로 가자. 서둘러라. 임금 일행은 진흙탕을 헤치며 그 불빛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흙에 푹푹 빠졌고 말발굽도 미끄러졌습니다. 천둥은 계속해서 하늘을 갈랐고 번개는 주변을 순간순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한 하인이 임금의 말고삐를 붙들었습니다. 임금의 말이 미끄러지며 비틀거렸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은 임금은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저 불빛이 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임금의 마음속에는 묘한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저 작은 불빛 하나가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 불빛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백성이 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일행은 그 불빛의 근원지에 다다랐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빗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담장도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는 그 초라한 집마저도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하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더욱 거세게 들려왔을 뿐입니다. 여기 사람 있소? 길 잃은 나그네들이오. 하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비를 피해 하룻밤 신세 좀 지고 싶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밤늦은 시각에 낯선 남정네들이 찾아왔으니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과부의 집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임금은 하인을 제지하고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우리는 해코지할 사람들이 아니오. 다만 이 폭우에 갈 곳이 없어 찾아왔을 뿐이오. 아침이 되면 곧 떠날 터이니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임금의 목소리에는 위엄보다는 간곡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하인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 등불마저 꺼지는 건 아닐까,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과부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흠뻑 젖은 일행을 보는 연민의 빛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일행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죠. 들어오시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 일행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가난했습니다. 화로에는 겨우 불씨 하나만 남아 있었고 벽은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 아래 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임금이 갓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과부는 잠시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범한 나그네 같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넓고 눈빛은 깊었으며 입가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옷을 말리시오. 밤새 비가 그치지 않을 듯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로의 불씨를 바라보며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 작은 불씨가 마치 이 집 주인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삶 말이죠. 과부는 방 한쪽에서 아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폭우 소리에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들을 향한 경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부인, 집안에 남정네는 없소?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소. 아, 그러하셨구려. 실례했소. 하인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는 창틈으로 번쩍이며 방 안을 순간순간 밝혔습니다. 임금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 게다가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아이는 몇 살이오?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5살이옵니다. 건강해 보이는구려. 병약한 편이옵니다. 자주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곤 하지요. 과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성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만큼은 지키려는 그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죠. 의원은 보았소?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이고 있지요. 임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어이들이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약초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백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죠. 혹시 한 하인이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약이 있사옵니다. 아이에게 쓰시지요. 과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것을. 귀하지 않소? 그저 기침에 좋은 약일 뿐이요. 하인이 과부의 손에 약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에도 눈물을 보이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절실히 느껴졌죠. 과부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치맛자락에 싸며 말했습니다. 나그네 분들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게요? 임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요? 과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양반이시군요? 양반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소. 임금의 애매한 대답에 과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이 사람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하인들이 임금에게 말을 걸 때의 공손한 태도, 품속에서 나온 약봉지, 그리고 임금의 품격 있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과부는 황급히 아이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는 잠결에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임금은 문득 궁궐에 두고 온 세자가 떠올랐습니다. 세자도 저 나이 때는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었죠.
그때마다 중전이 곁에서 토닥이며 잠을 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좋은 어머니시오.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러하지 않겠소. 자식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의 본능이지요. 하오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쉽지 않지요. 과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요. 이 아이가 없다면 나는 진작 이 세상을 등졌을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임금은 그 말 속에서 깊은 의미를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이죠.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방안을 밝혔습니다. 순간 과부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젊은 얼굴이지만 이마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은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곳에서 태어났소?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곳에 남게 되었지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소? 친정도 가난하오. 입 하나 줄이려고 시집 보낸 딸을 다시 거둘 형편이 안 되지요. 게다가 과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꺼려지는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소? 힘들지요. 하지만 익숙해졌소.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하고 밭을 가꾸고 장터에 나가 품을 팔면 하루가 가더이다. 과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하루 세 끼를 풍성하게 먹고 따뜻한 처소에서 잠을 자지만 이곳에서는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백성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생각이요? 임금의 질문에 과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버텨야지요. 그 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미래를 꿈꿀 여유조차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밖에서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비에 젖어 몸이 차가워졌을 터이니. 아니요, 괜찮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소. 임금이 손사래를 쳤지만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임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 여인 범상치 않사옵니다. 그렇구나. 고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죽 끓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보리죽 냄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향기로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 임금은 백성의 진짜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죽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죠. 임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궁궐의 수라상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놓인 화려한 상차림,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 간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과부가 나무 쟁반에 죽그릇을 올려들고 나왔습니다. 그릇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쟁반도 낡아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정성이 느껴졌죠. 변변치 못하지만 드시오. 몸을 녹이는 데는 따뜻한 죽만 한 게 없지요. 과부가 임금 앞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보리알갱이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쌀죽이 아닌 보리죽이었지만 정성껏 끓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맙소. 잘 먹겠소. 임금이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궁궐의 어떤 수라보다 진하게 느껴지는 맛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맛이 좋소. 임금의 말에 과부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보리죽이 무슨 맛이 있겠소?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일 뿐이지요. 아니요. 정성이 담긴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는 법이요. 임금은 계속해서 죽을 떠먹었습니다. 하인들도 각자의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숟가락 소리만 들렸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남정네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서 묘한 품격이 느껴졌죠. 부인도 함께 드시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소. 나중에 먹겠소. 아니요. 함께 드시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소. 임금의 권유에 과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그릇에 죽을 덜어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말투며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임금은 죽을 먹으며 슬쩍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바가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이불 몇 장과 깨진 그릇 몇 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헌 옷가지들이 전부였죠. 집이 많이 낡았구려. 비가 새는 곳도 여럿 보이는데. 임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여름부터 계속 새고 있소.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수리를 하려면 얼마나 들겠소? 글쎄요. 기와를 새로 얹고 벽을 다시 바르려면 아마 몇 냥은 들 것이요. 과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몇 냥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먼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빠듯한 형편에 집수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임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과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지요. 어떻게 돌아가셨소? 임금의 질문에 과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굴량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서 죽었소. 누명이라니? 예. 남편은 관청에서 곡식을 관리하는 일을 했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량미가 사라졌다고. 남편이 훔쳤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요.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결백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 고문을 견디다 못해 옥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백성이라니. 이것이 바로 자신이 보고자 했던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소?
없었소. 다만 남편이 곡식을 관리했다는 것뿐이지요.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을 텐데. 과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피했소. 도둑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소? 어디에 하소연하겠소? 관청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천한 과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과부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겪는 현실이구나.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누명을 벗을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혼자, 마을에 있으면 손가락질만 받으니 차라리 이 깊은 산속이 낫더이다. 아이라도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과부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만은 아버지의 누명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고 싶소. 임금은 그 눈빛에서 깊은 모성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고통스러워도 아이만큼은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아이는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아직 어려서 모르오. 나중에 크면 말해줘야겠지요. 과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임금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죽이 정말 맛있었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것 같소. 과찬이십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인데. 과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성이 담긴 음식은 어떤 것보다 귀한 법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웠습니다. 과부는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리죽 한 그릇을 이렇게 깨끗이 먹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손님 혹시? 과부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오? 아니요. 아무것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미 눈치챘구나. 하지만 묻지 않는 것이로구나. 밖에서 천둥이 다시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들을 거두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일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날 밤 따뜻한 죽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과 백성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과부는 그릇을 씻고 돌아와 화로에 나무를 한 개 더 집어넣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나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죠. 임금은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더 듣고 싶은 게 있소? 남편 일 말이오. 과부는 손을 멈추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알고 싶으신지. 그저 궁금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다면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임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과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소. 관청 일을 성실히 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소. 굴량미 백석이 사라졌다는 거요. 관청에서는 남편이 곡식을 관리했으니 분명 남편이 훔쳤을 거라고 했지요. 증거도 없이? 없었소. 다만 의심만 있었을 뿐이지요.
현감은 남편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매를 때렸소. 과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결백하다고 소리쳤소.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라고 절규했지요. 하지만 고문을 견디지 못했소. 석 달을 옥에 갇혀 있다가 병을 얻어 죽고 말았지요.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 진실이 밝혀졌소? 아니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소. 관청에서는 남편이 죄를 짓고 죽었다고 기록했지요. 과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도둑의 가족이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친정은 가난했소. 저를 다시 받아들일 형편이 안 되었지요. 게다가 도둑의 딸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졌으니 과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이와 둘이서 살기로 한 것이지요.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았소? 힘들었소.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끼니를 잇기 어려웠소. 과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품을 팔아 돈을 벌었소.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은 짐을 지느라 휘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곱고 부드러웠을 손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견뎌야 했소. 아이 때문에. 아이가 버틸 힘을 준 것이요? 그렇소.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이 세상을 등졌을 것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과부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만은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살지 않게 하고 싶소. 떳떳하게 자라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임금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법이죠. 아이는 아버지 일을 아오?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소. 아이가 더 크면 그때 말해주려고 하오. 과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손님은 자식이 있으시오? 임금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세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있소. 아들이 하나. 그럼 제 마음을 아시겠구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소. 잘 알고 있소. 임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과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신분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손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소?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대체 어떤 분이시오? 말투며 행동이 범상치 않으신데. 과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임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백성들의 삶을 알고 싶어 떠도는 사람이요. 백성들의 삶을요? 그렇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싶었소. 임금의 진심 어린 대답에 과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관직에 계신 분이시오? 그런 셈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비를 피한 나그네일 뿐이요.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님, 부탁이 하나 있소. 과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오? 만약에 힘이 있으신 분이라면 억울한 백성들을 좀 도와주시오.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소.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소. 관청은 믿을 수 없고 양반들은 우리를 무시하지요.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오. 그것만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이옵니다. 임금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구나. 권력도 재물도 아닌 그저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약속하겠소.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억울함도 다른 백성들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주겠소. 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오. 임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방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과부는 창틀을 통해 새어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밤이 깊었음을 느꼈죠. 하인들은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임금만이 화로를 바라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임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보며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손님, 과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소? 잠이 오지 않아서요. 부인도 밤을 새우시는군요. 아이가 기침을 할까봐 늘 깊이 자지 못하오. 과부가 작게 웃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에서 모성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잠조차 편히 자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이었죠. 손님, 과부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인분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범상치 않소? 임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역시 눈치챘구나. 무슨 말씀이요? 저분들이 손님께 말을 거는 것을 봤소. 마치 높은 분을 모시듯 조심스러워하더이다. 과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게다가 약봉지도 보통 나그네가 그런 귀한 약을 가지고 다니겠소?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눈썰미가 좋으시오.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소. 그래야 위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과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시오? 관직이 높으신 분이시오?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소. 무슨 말씀이 그리 애매하시오?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소. 하지만 부인께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니 안심하시오. 임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소.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진작 이상한 짓을 했겠지요.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는 재빨리 아이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잘 자거라.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에게 안전함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과부가 다시 돌아와 앉자 아이가 눈을 반쯤 뜨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졸린 눈으로 임금을 보더니 이상하게도 겁을 먹지 않고 방긋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저씨야. 잘 자거라. 임금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부는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구려.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면 겁을 먹는데 손님께는 편안해하는군요. 아이들은 사람의 진심을 느끼는 법이요. 임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은 거짓을 모르니까요. 과부도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과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모시는 분이 계신게요? 무슨 뜻이오? 저 하인분들이 전하라는 말을 하는 것 같더이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예리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라면 매우 높으신 분을 부르는 말 아니오? 혹시 대감마님이시오? 아니면 더 높으신?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부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오. 그저 비를 피한 나그네일 뿐이요. 하지만 신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소.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인의 집에 신세를 진 손님일 뿐이요. 임금의 단호한 말에 과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높은 분이다. 어쩌면 정승이나 판서급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소? 무엇이오? 제가 오늘 밤 말씀드린 것들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으시겠지요? 과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시오. 부인의 사연은 내 가슴 깊이 담아두겠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오. 임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사실 제 사연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 두렵소. 이해하오. 부인은 좋은 어머니시오. 좋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소. 다만 아이만은 지키고 싶을 뿐이지요. 과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은 그 눈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그것이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부인. 임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내가 약속하겠소. 부인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요.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의 누명이 아닌 떳떳한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요. 어떻게 그런 약속을 믿으시오. 나는 거짓말하지 않소. 임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죠. 손님, 과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은혜가 아니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이요.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달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임금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내게 백성의 고통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거의 멈췄습니다. 동이 트려는 새벽 빗소리가 거의 멈춘 듯 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눈을 붙였고 하인들도 벽에 기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죠. 과부만이 아이 곁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죠. 과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가.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엄마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누구요?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하인들도 소리에 깨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뭔가 이상합니다. 한 하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은 손짓으로 하인들을 진정시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예사롭지 않았죠. 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난폭한 손길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나와라.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적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가끔 나타나는 도적패였죠. 문 열어. 안에 남정네들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임금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밖에 묶어둔 말들을 본 것입니다. 좋은 말들이었기에 도적들의 눈에 띈 것이죠. 전하. 하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지켜야 했죠. 문 안 열어? 그럼 부숴버리겠다. 도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나가시오. 이 집은 가난한 과부의 집이오. 가져갈 것도 없소. 거짓말 마. 밖에 좋은 말들이 있더구만. 안에 분명 돈 많은 놈들이 있을 거다. 도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몇 번만 더 차면 부서질 것 같았죠.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모녀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칼을 뽑아라. 임금이 낮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화로의 불빛에 반사되었죠. 과부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니. 역시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아이를 데리고 저쪽 구석에 계시오.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시오. 우리가 지킬 것이오. 임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쾅! 드디어 문짝이 부서지며 2명의 도적이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악한 표정이 가득했죠. 오, 제법 볼만한 놈들이 있네. 한 도적이 임금 일행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옷을 봐라. 비단 두루마기에 좋은 갓이야. 분명 양반들이다. 또 다른 도적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칼을 뽑아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인들도 그 옆에 나란히 섰죠. 물러가라. 우리는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적들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흥, 겁주려고? 우리가 물러갈 것 같아? 도적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임금은 재빨리 칼로 몽둥이를 쳐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도적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칼솜씨가 경고했다. 물러가지 않으면 다치게 될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적이 뒤에서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죽여버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지만 임금은 더 빨랐습니다. 칼을 휘둘러 도적의 칼을 쳐내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죠. 쿵! 도적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인들도 재빨리 움직여 또 다른 도적을 제압했습니다. 도적들은 예상치 못한 실력에 당황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술을 익힌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군인이나 무사들일지도 몰랐죠. 이놈들이. 넘어진 도적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잠깐 잦아들었던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죠.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췄고 그 순간 임금의 위험 있는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도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대체 누구야? 한 도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당장 물러가라. 임금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번개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죠. 도적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싸우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욕심보다 생명이 중요했죠. 물러가자. 이놈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한 도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물러가. 도적들은 황급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임금은 지켜보았습니다. 위기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임금은 칼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괜찮소? 이제 안전하오. 임금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임금은 부서진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인 하나가 나무 판자를 가져와 부서진 문을 막았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전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방금 분명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말이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고 하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라, 전하라고 하셨소?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도적들을 물리치는 무술 실력, 하인들의 공손한 태도, 그리고 지금 실수로 나온 그 호칭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부인. 임금이 입을 열려는 순간 과부가 황급히 아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어두워 전하를 알아뵙지 못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것도 이런 초라한 과부의 집에 말입니다. 일어나시오. 임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일어나라고 했소.
임금의 목소리에는 위엄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죠. 감히 임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소인이 감히 전하께 함부로 말씀을 드리고 거친 음식을 대접했사옵니다.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전하, 내가 명하노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임금의 단호한 목소리에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임금과 마주쳤죠. 부인은 잘못한 것이 없소? 오히려 내가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것이니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요. 임금의 말에 과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찌 전하께서 나는 백성의 삶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소. 그리고 부인을 만났고 진실한 이야기를 들었소. 임금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거친 손이었지만 임금은 그 손을 존중하며 잡았죠. 부인의 보리 죽은 내가 먹어본 어떤 수라보다 맛있었소. 그것은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요. 전하, 과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부인이 들려준 사연, 남편의 억울한 죽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통, 모두 내 가슴 깊이 새겼소. 임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았죠. 엄마, 왜 울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과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임금은 아이를 바라보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아가, 무섭지 않았느냐? 조금 무서웠어요. 나쁜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단다. 아저씨가 지켜줬으니까. 임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임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왜 무릎 꿇었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소? 아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오. 임금은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이란다. 엄마가 인사를 하신 거야. 먼 곳이요? 어디요? 응, 큰 집에서 왔어.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단다. 임금의 쉬운 설명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 쫓아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구나.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답게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거라. 임금의 말에 과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가슴이 미어졌죠. 임금은 다시 일어서서 하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이 부인의 사연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약속하겠소. 아니, 내가 명하노라. 부인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요. 전하, 그리고 이 집도 고쳐줄 것이요. 비가 새는 지붕도 부서진 문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이요.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그저 남편의 누명만 벗겨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과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부인은 억울함을 당했고 고통받았소.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오.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이것은 은혜가 아니오. 나라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요. 임금의 말에 과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죠.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부인,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하오. 전하.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아니, 부인을 궁으로 부를 것이오. 임금의 말에 과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으로라니.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천하다니 무슨 말씀이오. 부인은 고난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고 품위를 잃지 않은 귀한 분이오. 임금이 과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의 억울함을 푸는 날, 그날 부인과 아이를 대궐로 모셔올 것이요. 그리고 정식으로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전하, 전하. 과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아이는 임금의 도포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또 올 거예요? 임금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마. 진짜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이란다. 임금님과의 약속이니까. 임금의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임금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임금은 아이를 내려놓고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부인 건강하시오. 그리고 아이를 잘 돌보시오. 예, 전하. 명심하겠사옵니다. 과부가 깊이 절했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이 공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죠. 이 밤을 잊지 않겠소. 임금이 작게 말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폭우는 완전히 그쳤고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했죠. 임금 일행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말들은 마당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고 하인들은 젖은 옷을 털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문 앞에서 임금 일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섰지만 자꾸 임금을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전하,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옵소. 과부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삶은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변변치 못하지만 길에서 허기지실까 싶어서.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은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면 사내 진미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보자기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 같았죠. 고맙소. 소중히 먹겠소. 임금이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다가와 작은 주머니를 과부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은 저희가 신세진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아, 아니옵니다. 이런 것을 받으시오. 지붕을 고치고 아이에게 약을 사주시오. 그리고 조만간 관청에서 사람이 올 것이오.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전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가 아니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이오. 임금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오늘 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내가 다녀간 것도 내 정체도 비밀로 해주시오. 임금의 말에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죽어도 입 밖에 내지 않겠나이다. 좋소. 그리고 곧 관청에서 남편의 일을 조사하러 올 것이오. 그때 부인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시오. 예, 전하.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임금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가,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저씨, 정말 또 와요? 아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온다. 그때는 내가 더 컸을 거야. 임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데려와요? 물론이지. 엄마와 함께 좋은 곳에 가게 해줄게. 임금의 약속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임금은 일어서서 말에 올랐습니다. 하인들도 각자의 말에 올라탔죠. 부인, 건강히 계시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시오. 전하, 전하. 과부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져 흙을 적셨죠. 임금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뒤를 따랐고 일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임금은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박차를 가했죠. 말발굽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엄마 곁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드디어 일행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은 거치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땅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여보, 우리 여보. 과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요. 임금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엄마, 왜 또 울어?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란다. 과부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기뻐서 울어? 그래. 사람은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단다. 그럼 나도 기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서진 문, 낡은 벽, 새는 지붕.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녀는 임금이 준 은자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주머니였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과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말을 타고 산길을 내려가던 임금은 품 안에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감자 몇 개가 든 소박한 보자기였죠. 전하, 진지를 드시겠사옵니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궁으로 가져가겠다. 이 보자기를 볼 때마다 오늘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인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앞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억울함을 들었다. 이제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말발굽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닷새 후 관청에서 사람들이 과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죠.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보름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굴량미를 훔친 것은 남편이 아니라 당시 현감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곡식을 빼돌려 장사를 했고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한 달 후 과부는 아이와 함께 대궐로 초대받았습니다. 임금은 직접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관직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땅과 집을 하사했죠. 부인, 이제 억울함이 풀렸소? 임금이 물었습니다. 예,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은혜가 아니오.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 임금이 과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임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약속 지켰어요. 그래, 약속을 지켰단다. 임금도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과부는 아이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장성한 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폭우 속 인연 하나가 한 집안을 살렸다. 임금님의 은혜가 백성을 구했다. 진심은 신분을 넘어 통하는 법이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임금은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과부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날 밤을 잊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낯선 나그네들이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고 운명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아이도 늙어서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분이셨단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직접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지.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이란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만난 그 인연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단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억울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야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죠. 폭우로 인해 과부집에 하룻밤 머문 임금님 그리고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죠.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희망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말이죠. 말을 타고 궁궐로 향하는 내내 임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부의 눈물, 아이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낡은 집에서 느낀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 맴돌았죠. 전하, 곧 대궐에 도착하옵니다. 하인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초라한 초가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궁궐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과 높은 담장이 눈에 들어왔죠. 과부의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 임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전하, 황궁하셨사옵니다. 대궐 문을 지키던 내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보리죽 한 그릇, 깨진 그릇, 새는 지붕, 그리고 과부의 거친 손. 전하, 대신들이 조회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상선이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알았다. 잠시 후에 나가겠다. 임금은 처소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보자기만은 그대로 간직했죠. 감자 몇 개가 든 그 보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조회 시간이 되자 임금은 어좌에 앉았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들어와 절을 올렸죠. 전하,
자맹은 무사히 마치셨사옵니까?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임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의정, 한 가지 물어보겠다. 황송하옵니다. 무엇이든 여쭤보시옵소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임금의 질문에 영의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관청에 민원을 올리면 되옵니다. 관청을 믿을 수 없다면? 영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침묵했죠. 임금은 어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자맹을 하면서 한 백성을 만났다. 과부였는데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하더라. 전하, 관청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죄인으로 몰았고 고문 끝에 옥사했다. 그 가족은 도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마을에서 쫓겨났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냐?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고 누명을 벗을 방법도 없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전하, 송구하옵니다. 영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대신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화를 내는 임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의금부 도사를 불러라. 그리고 형조판서도 함께 오라고 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상선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금부 도사와 형조판서가 급히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급히 부르셨사옵니까? 그렇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빠짐없이 들어라.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지금부터 한 사건을 재조사할 것이다. 3년 전 모 고을에서 굴량미 도난 사건으로 죽은 자가 있다. 그자의 억울함을 밝혀내라. 전하, 그 사건이 어느 고을이옵니까? 의금부 도사가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라. 그리고 일주일 안에 진실을 밝혀내라. 일주일이라 하시면 일주일이다. 불가능한 기한이 아니다. 진심을 다해 조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의금부 도사와 형조판서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임금이 덧붙였습니다. 형조판서, 전국에 옥에 갇힌 죄수들 중 억울한 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하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고문만으로 자백받은 사건들을 모두 찾아내라. 전하, 그렇게 하면 조사해야 할 사건이 수백 건은 될 것이옵니다. 수백 건이든 수천 건이든 상관없다. 백성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임금의 말에 대신들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임금의 모습이구나.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죠.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형조판서가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예, 전하.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신문고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알겠사옵니다. 즉시 대책을 마련하겠나이다. 영의정이 대답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임금은 홀로 어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여, 조금만 기다리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부의 눈물이 보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금부는 전력을 다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3년 전 기록을 뒤지고 당시 현감을 소환했죠. 그리고 곡식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시 현감의 조카가 곡식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죠. 그 곡식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자를 잡아들여라. 의금부 도사의 명령에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현감의 조카는 달아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죠.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버티지 못하고 자백했습니다. 제가 군량미를 빼돌렸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곡식을 관리하던 그 사람에게 이름을 대라. 김서방이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 바로 과부의 남편이었죠. 의금부 도사는 즉시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진실을 밝혀냈사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서방은 결백하옵니다. 진짜 범인은 당시 현감의 조카였사옵니다. 좋다. 즉시 김서방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 가족을 찾아 대궐로 모셔오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의금부 도사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과부여, 이제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소. 약속했던 대로.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